1조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협상.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11 포커네요. 네.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11월인데 지금 점심때는 냉면이 땡기는 그런 날씨예요. 기후변화는 다가오고 이게 또 전쟁의 기운이 또 사방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봅니다. 첫 시간에는 정치가 경제다에서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 모시고 우리 정치 이야기 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나라 운명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될 건지, 경제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특히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문제 가장 잘 분석해 주실 분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첫 시간 항상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는 오늘도 진정성이 없어. 예. 저기서 한번 쉬었다 가시는 거 보면 네. 마음에서 안 우러난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시고 사실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권위 있는 뉴스토마토 방송에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사랑을 일단 담아서 하트로 보내드릴게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된 거 보셨어요? 네. 잘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레드 스위라고 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312예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죠. 모든 경합주 다 가져갔어요. 트럼프. 근데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표시된 거를 각 주마다 표시된 거를 미국 전체 지도 봤더니 빨간색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한 80% 이상은 빨간색이던데 선거인단 많은 곳에서 해리스가 이겨가지고 그나마 뭐 200명을 넘긴 것 같은데 저는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리스가 선거 캠페인도 대단히 좀 수세적이었던 것 같고요. 여성과 유색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라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미국민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리스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막 출구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리스가 된다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저도 쫄렸었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쟤는 맨날 틀려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이번에 하나 맞춰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 걱정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본인의 이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걱정해요. 진짜 쫄보예요, 쫄보. 잘난 척하고 쫄보라니까 엄청. 내가 이렇게라도 내 맞췄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맞추셨다. 응? 잘난 척이 아니라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예측에 성공하신 거. 위축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돈 걸라면은 트럼프에 걸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방송에서 했어요. 그렇지. 뭐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미세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미세하지 않았네요. 예, 미세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염 데이터 오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자 제가 한겨레 내일 이제 한겨레 칼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의 종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제목 잘 잡았다. 예,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뭐 말씀 잘해주셨고 정권 심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물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미국에서 갔거든요.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그때보다 다른 물가는 다는 모르겠고 집세가 더블 됐어요. 집세가.
더블. 거기는 다 월세잖아. 집세가 더블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12년 뭐 13년 만에 이렇게 더블이 됐다는 거는 사람들 못 살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이게 하나 공지해야 되는데 이제 1000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DMZ 국제음악회 티켓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11월 16일까지 고향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방송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명품. 이게 저게 지금 반클레이번 그 국제 콩쿨에서 입상한 분들이에요. 그 임윤찬이 1등 했던 데서 2등, 3등 하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음악가도 참석하고 많이들 온다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김준영으로 아니요. 네. 중요하죠. 아, 저도 주시나요 저거? 네,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가 걱정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 완벽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골프도 지금 8년 만에 배우고 있습니다. 골프로 이제 골프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랑. 그래서 져주는 겁니다. 막 스리퍼 타고 오비 빠뜨리고 해저도 빠뜨려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면 트럼프가 얘기한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조 원 요구할 거다 뭐 이런 반도체 얘기. 뭐 전기차 이 배터리 문제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삼성전자 있습니다. 9조 원 보조금 날릴 거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냥 골프 치면서 한 올 내기하면 됩니다. 내기해서. 그때마다 지면은 트럼프가 기뻐서 오 윤석열 대통령 고마워요 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난 진짜 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이 트럼프 대통령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100년 네. 동안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골프 실력이 제일 좋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저도 이제 골프를 즐겨 하지만 골프 너무 어려워요. 8년 만에 채 잡아가지고 가면은 공 못 맞춰요. 그런데 지금 골프를 배워가지고 트럼프랑 골프 외교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건지 참모들이 생각한 건지 근데 그런 걸 진지하게 또 언론에 진짜 보도를 하도록 말을 하고 한마디만 할게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예. 이거는 잘 환장하겠어요. 편집해 주시고요. 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제 거예요? 장이 뒤집힌다고 해요 지금. 그래요. 네.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환장했다고. 그래도 골프라도 해보려고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큰일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기사화하는 게 이게 맞나? 지금 그러니까 뭐 골프가 필요하면 쳐야죠. 뭐 필요하면 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대안이 없으니까 골프라도 잘 쳐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 트럼프에 대한 착각의 첫 번째가 기분파다. 두 번째가 종잡을 수 없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 세워주면은 나 해결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기분파라는 게 사실은 기분파는 맞죠.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트럼프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예. 네,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다. 공약을 얘기를 하면 그냥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 2016년에 야 남쪽에 내가 무역장벽을 무역장벽이래. 난민들 그 못 들어 불법 위임자 못 들어오게 내가 장벽 세울게라고 하니까 이게 뭐 미친 소리냐라고 했는데 진짜 세워버렸잖아요. 야 나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할 거야라고 하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거예요. 그러네요.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거 지금 바로 또 탈퇴하겠대 첫날에 지금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를 지키는 건데 지금 주한미군 100억 달러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가서 골프 잘 쳐주면은 이거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전 호주 총리가 그 자기 현재 호주 총리한테 조언을 했던 게 기사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기 삽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강하게 맞서야 되고, 물론 논리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강하게 설득력 있게 해야지.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은 뭉개려고 하고 최대한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뭐 이때면은 다 스트롱맨이잖아요. 푸틴, 그러네요. 뭐 김정은, 뭐 이런 독재자들이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롱맨들은 존중해주고 만나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협상해서 이겼다 아니면 뭔가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돈을 뜯던지 아니면 본인의 명성,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골프 좀 쳐주고 이러면은 이게 협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T자도 모르고 지금 하는 지금 행동들이다. 뭐 다른 게 있으리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것만 하진 않겠죠, 설마 골프만 치진 않겠죠. 네. 강한 모습 보이는 건 골프로도 가능합니다. 어떡해요? 드라이버 쳐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멀리 보내는 겁니다. 퍼터 쳐가지고도 멀리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요, 한동훈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회담 장소에서 쫙 팔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가 죽으면 트럼프가 가장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로제 있거든. 로제 아파트 골프 모자에다가 로제 사인해가지고 트럼프 딱 주면은 바로 협상 끝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이 하려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트럼프 옆에 앉혀야 되겠네. 육모방망이 갖고. 골전상에 무시.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잖아요. 골프 시작한다라는 게 그 기자들이 되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대미 외교 정말 걱정이 된다. 전 그게 그리고 강하게 나가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17% 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리고 더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나갈 수가 이원재 있을까? 앵커님은 좌파야. 왜요? 극좌야, 아니면 저 극좌.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22% 넘었어요, 리얼미터. 네. 그리고 평균 리얼미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17% 얘기합니까? 리얼미터와 갤럽 평균 19.5%, 10%대. 그래도 일자네요. 그 국내 지지 기반이 허약하면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결국은 도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찍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다 모든 협상이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때 막 협상 시작부터 반대한다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반대파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때 협상팀이나 외교부에서 통상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반대한다. FTA 체결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한다. 그래서 니네가 더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 일종의 약간의 벼랑 끝 전술 같은 이런 거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거를 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는 지금 아예 한미 FTA가 이거 불공정이라서 다시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요.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싫어하는 좌파들을 기용을 하든지 그 좌파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사실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까지 펼칠 이런 정도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참고로 저는 주한미군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우리나라 자체 전력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식 랭킹으로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에요. 근데 북한한테 쩔쩔 매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뭐 핵의 비대칭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주일 미군도 있고 사실 5만 명이나 있어요.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여기에서 오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을 더 축소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2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줄일 수도 있다.
협상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불길한 게 뭐냐면은 쩔쩔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지금 왜냐면 완전 궁지에 몰렸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면 보수의 목소리라도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보수는 난리 나거든. 지금 주한미군에 한 명이라도 줄이면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못 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야 1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금액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야 50억 달러 할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7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진짜로 호구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아니, 동감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탁월한 실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보여준 것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외 순방 많이 작년에 다신 이유가 부산 박람회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거 참패했죠.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데 저는 하여튼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호 1차장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김태호. 일방적인 미국, 일본의 경도된 외교 정책을 구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동등하게 또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고 하는 외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웬만한 거 다 양보하시죠. 이럴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좀 바꾸는 것이 외교를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로운 기조와 노선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이 손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트럼프 이 조합이 의외로 잘 맞을 거라는 전망과 굉장히 안 맞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맞을 거라는 거는 두 사람이 기분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즉흥성과 윤석열의 즉흥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그냥 보고 그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좋네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즉흥성이라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말로 사대경 얘기를 하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기본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또 비율을 맞춘다라든지 예전에 이제 조지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골프 카트에서 카트 운전하면서 뭐 이런 모양새를 저는 지금 떠오른 것 같아요. MB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의 약간 기본파 즉흥성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하고 이제 친했잖아요. 윤석열이 어쨌든 한미 동맹 이렇게 같이 그렇죠. 동맹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치 동맹과 이 지금 얘기하는 거래 동맹이거든요.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충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좁히느냐고 또 하나는 검사를 싫어합니다. 윤석열이. 아니 윤석열이 트럼프가 해리스가 검사. 그래서 오늘 그 재밌는 기사가 트럼프는 윤을 싫어할 거란 말 왜 꺼내질 않나 이게 이제 권민철 그 예전에 특파원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쓴 건데 바이든과 윤석열의 공통점 때문인데 검찰권의 무기화 정적에 대한 악마와 불공정한 법 집행 이게 바이든과 윤석열이 굉장히 닮았고 예전에 미국의 칼럼에서는 윤석열한테 바이든이 배워야 된다. 검찰권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약간 까는 거기도 한데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트럼프의 특성상 탑다운이거든요. 트럼프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강약약이에요. 스트롱맨한테 존중을 해주고 호구 잡힌 사람한테는 완전 다 뜯어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은 되게 조금 뭐 잘 맞을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는 방식으로 잘 맞춰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전병서 소장이 나오셔가지고 한미 간의 이 무역 협상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짚어주실 거라 우리 국내 얘기를 조금만.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하나만.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요인을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론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범죄 혐의자 그리고 1심 5월 달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극단주의자, 막말, 폄하, 인종차별, 여성 폄하. 정말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람을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 요인이 뭘까? 그냥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다라고만 하기에는 트럼프의 약점이 너무나 많아 보이거든요. 그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흥미롭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과 사범 이재명 대표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유익 있게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그런 범죄자 같은 그러니까.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뭔가 그냥 주류 사회인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 하던 대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보가 좀 나왔는데 오. 특검법 민주당에서 발의하는데 고쳐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걸 상당 부분 수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지금 외교 협상에 나갔다가는 된통 당한다. 이게 두 분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전국이 어떻게 될까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계속 얘기했던 게 반위헌적,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특검안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관된 거였는데 만약 민주당이 수사보험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안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논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질질 끌려가면은 다음번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우리는 해보나 마나야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 그런 생각인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반헌법적인 요소들을 좀 빼면은 이번에 올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만약 친한 쪽과 어느 정도 좀 교감하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은 뭐 11월 달 안에 늦어도 12월 달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국민의 의원들도 그래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참에 정리하자. 이참에. 안 그러면 영원히 정리 못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시나리오는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도 국민의힘 친한계와 민주당이 같이 그냥 친한계가 같이 합의해서 근데 첫 번째는 좀 쉽지가 않아요.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실명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때 그때는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유롭잖아요. 나 아니야. 나 찬성 안 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구나. 뭐 이런. 두 분 역시 오늘 예측가로서 아니, 이게 아니라 자뻑을 유감없이 제가 보여주고 명태균 곧 구속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구속영장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맞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맞으셨어요. 곧 구속될 거예요. 뭐 이런 거고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도 지금 인내심이 야당 지지자도 약간 한계에 있으니 타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그거예요. 어쨌든 통과는 시켜야 된다. 이번에 올해 안에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공은 또 넘기는 거죠. 사실은 또 한 번 넘기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이미 저쪽에 대한 비난은 이미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도 양보를 했으니 저쪽에도 이제 양보를 촉구하는 이런 거고 한동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뻥쟁이에요. 예,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했잖아요. 발의도 안 했잖아요. 그거 뭐 토론하겠다고 해서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안 했잖아요.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장만 모면하면 되는 거가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딱 그러거든요. 왜 기자회견 안 해? 그러니까 8월 말에 기자회견하고 왜 영수회담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9월달에 영수회담 왜 여당 대표랑 독대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만나고 왜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하잖아요. 또 왜 사과 안 해? 그러니까 사과하잖아요. 그때만 모면하는 게 둘의 리더십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은 그리고 지금 뭐 쫄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모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싫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한계도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사람들,
친한계로 분류가 되지 않고 친윤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접촉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자유로운 따라지만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나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지난번에 친윤 친한 하면은 친한계는 한 20명. 그리고 뭐 친윤은 30명에서 뭐 많으면 50명 그리고 중립 지역인 사람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민주당이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3자 추천으로 해서 누가 추천을 하는 제3자 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 뭐가 됐든 이게 굴러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까 이게. 예. 일단은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진행을 시키더라도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그 의총의 주요한 논의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장 생각이 좀 소장님의 들어요. 안테나에 들어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은 없어요. 국민의힘의 분위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안 돼. 하여튼 김건희 여사 정리해야 돼.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너무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정리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국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 낮은 대통령과 함께 못 가요. 이거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외에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결별하는 게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기 없는 대통령하고 어떻게 같이 가면서 선거 때 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잘하겠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그러면은 당선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차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걸 통해서 정리한다.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미국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요즘 개헌 얘기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 됐든 저는 개헌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 안 되면은 2032년에라도 개헌 합의하면 돼요.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랑 대선이랑 같이 치르는 해거든요. 2000년. 아니 이게 국회의원 선거랑 2032년. 32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7년이고 2027년은 이제 뭐 5년 단임제로 하고 2032년에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개헌이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5년 뒤에 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개헌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의회 중심제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중의를 모아봐야 되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4년 이제 중임제가 제일 높아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제를 4년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뭐 그냥 현재 유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 미국처럼 2년씩 하자. 2년마다 하자. 하원이 미국은 2년마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 뭐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다 뽑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평가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행정부는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의회도 뭐 안정성이 필요하지만은 또 되는 사람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한번 대놓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국회의원 2년씩 뽑자. 그 생각은 확 드네요. 예. 2년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선하고 저거랑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2년마다 이렇게 4년 중임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간평가 형식으로. 중간평가 그 형식으로.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2026년까지로 임기를 단축한 다음에 2년짜리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 이후부터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통령하고 임기 안 맞는 그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미국처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임기단축 개헌은 국힘 쪽에서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합니다. 이재명 지금 깜빵 가는 거 봐야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그런데 이게 정치는 역동적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2026년까지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황에 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아니, 그러길 예. 바라나? 근데 하얀데. 그게 어떠세요? 아까 장 소장님 하신 대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다가오면은 이제 거기서 뛰려는 주자들이 동요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아니면 다른 개헌이든 이런 것들 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상 그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바꾼 대통령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건 헌법을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대단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임기를 단축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이렇게 합시다. 합리적으로. 다 저도 진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아. 그냥 노는 것 같아. 저기서 그냥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데 어쨌든 헌법과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자꾸 뭐 탄핵시킨다 하야 뭐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라도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회의적이다. 아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은 한번 올라가서 거부권 행사하는 데까지는 똑같이 갈 텐데 이번에 이 안으로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연말에 통과될 수도 있다. 지금 두 분 의견 같이 하시는 첫 건가요? 번째는 희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시고. 김건희 특검 지난번에 2차 했을 때 그때 194대 104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4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최상병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쎄요. 이제 사실은 이게 104에 주목할 게 아니라 194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무효표는 이탈표라고 하더라도 무효표는 카운팅이 안 돼요. 찬성을 중심으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6표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나와야 되거든요. 194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아직도 만만치 않다. 저는 이번에도 솔직히 돈을 걸려면은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50일.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50일에 걸겠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많이 이게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표는 늘어날 거예요. 표는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은 뭐 197대 102 뭐 이런 식으로 무효표 뭐 3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아이고 많이들 의견 많이 주시네요. 네, 컴관리님, 당장 멈춰님, 네, 똥자님, 메리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은 의견이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다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견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는 김종인 박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같은 때 지지율이 낮고 그럴 때 또 이제 좀 공명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최상병 특검이나 뭐 김건희 특검 이런데 찬성을 하고 과감하게 나가면 또 별의 순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정치적인 판단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 내가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나에게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이 어떨 것이냐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들고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겁먹었다? 쫄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버림받는 순간 한동훈은 정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전학생 같다. 전학생. 우리 학교에 전학 왔다가 또 곧 전학 갈 사람인 것 같다. 그냥 보수파 내에서 함께 정치해오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국민의힘 새누리당 막 짓밟고 막 풍지박산 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갑자기 총선 때 등장해가지고 내가 구세주야
하면서 손들고 나왔잖아요. 복잡 미묘한 생각과 판단이 국민의힘에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본인보다는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뜻 순간순간 보면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지, 스타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의견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정을 안 줘요. 동지의식. 정치하려면 내 사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거리감을 상당히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한 전학생이 왔는데 공부 전교 1등하는 전학생이 왔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보수파 진영에 뿌리 내리려면 이제 스킨십을 조금 더 강화하고 주위 분들과 많은 논의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특검법 관련된 문제도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먼저 계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계산은 결과가 뭘까요, 근데? 그래도 이런 형식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야 특검 합시다. 특검은 이제 됐으니까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제 막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안 된다 이거 특검 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확 등 떠밀려가지고 제가 그럼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특검합시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지. 먼저 특감이 14일에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정해지더라도 자 이제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시선이 이제 만약에 차기 대선 그게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대로 열릴지 땡겨질지 모르겠으나 한동훈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언제 열리든 안 돼요. 상대가 누구라도 안 돼요. 그럼.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선은 특히 저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대 정신과 후보 캐릭터와 이제 캠페인. 근데 순서를 따지자면은 시대 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시대 정신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라는 거 DJ가 된 거 이거를 세 개를 떼놓고 볼 수도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외환위기 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 원하니까 시대 정신이 이제 김대중을 택한 거고 노무현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 뭐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동산을 잡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응징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 정신이 그러면 한동훈한테 올 것이냐? 한동훈은 같은 검사에다가 윤석열 오른팔이에요. 게다가 쫄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캠페인도 지금 같은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캠페인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언제가 됐든 안 된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선거를 해도 뭐 2년 후에 해도 임기 다 채워도 그때도 안 된다. 별의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인가. 한동훈한테는 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신 정권이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왜냐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제 무신 정권이 한 번으로 끝난 역사가 없어서 검사 정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검사가 무신이면 굉장히 불행한 거 같은데. 칼잡이잖아요. 문신이라야죠. 그래도 칼잡이잖아. 법에 의해서만 엄정하게 일하는 조선 제1의 칼이라며 칼. 나야 하는데 칼잡이. 지금 아니네.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한동훈 대표권 정리하자면 지금 어쨌든 별의 순간이 올 것인가 제가 여쭤봤는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신 정권이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 정도 근데 말씀인 것 하나 같아요. 제 생각은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요.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주위의 분들 다 들어가도 이제 검사는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쫄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위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당히 많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축됐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결국. 아니 그런 측면이 있고 보수파 지지자들한테도 지금 나를 어떻게 할까? 나 그냥 완전히 그냥 등 떠밀어서 내쫓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저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의 키워드를 이제 그렇게 제목으로 뽑은 데도 많아요. 어찌 됐든 사과 이렇게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사과를 뭐에 대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 보고 뭐 포괄적으로 어찌 됐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윤석열은 어찌 됐든 사과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어찌됐든 사과했잖아. 아 그러네요. 그 발언을 보면. 어찌됐든 사과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한 페이지는 끝났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런 주장 같은데 국민들이 뭐 오늘 그 리얼미터나 뭐 이렇게 나온 것도 봐도 사과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변동이 없고요. 저는 지지율 당분간은 보합세일 거예요. 추가 하락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잠깐 붙잡아 놓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로 정신승리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한두 주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갤럽도 그러고 이렇게 뭐 이제 다른 것도 가다가 그 2주 후에 이제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확 빠지는 일이 또 올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더 떨어지면 진짜 사상 최저 아니에요? 주말과 오늘 오전까지의 대통령실 분위기는 봐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지 않냐. 정신 승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치시라고 그러지. 골프 그 사람들이. 골프 쳐서 한미 관계 개선합시다 골프로 이렇게 됐다는. 답이 없어요. 한마디씩만 의견 부탁드릴게요. 명태균 씨도 업데이트가 좀 있어서 검찰 나가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진일 평론가님 구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분위기를 보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조금 뭐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명태균하고 통화했어. 하지만 기억도 안 나. 하지만은 뭐 이렇게 덕담한 거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이미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만 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를테면 이권 개입, 뭐 창원 국가 탄단 뭐 이런 거 선정한 거 이런 거 아직 진행형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안 하고 1억 2천만 원씩에 2명한테 받고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더 받고 A, B, C한테 이렇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돈 받아서 돌려준 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세비 반띵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태균이는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나한테 경솔한 언행으로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한테 사과하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수사받고요. 그리고 갑자기 낮은 자세로 가다가 갑자기 어저께 나와가지고 그저께구나 목소리가 높아졌어. JTBC 야 네가 가짜였어 너지 그러면서 막 기자들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림 딱 끝났다. 그림 다 그려졌다. 검찰이 원하는 것도 딱 요만큼만 기소를 할 거고요. 그게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줬고 얘도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게 변호사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건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딱 그렇게 각이 나온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압수 구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급하게 가기도 했지만은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해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구속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너 잠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기가 뭐 애매한 상황 뭐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뭐 창원 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명 씨가 개입했다 이런 보도는 또 나오고는 있고. 한겨레 21. 네. 그런 상황인데 장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자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하고 자꾸 구속하라는 저런 인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 뉴스토마토 여기 사무실 방송국 몇 번 와봤죠? 와봤죠? 맨날 왔죠. 이게 몇 평인 줄 알아요? 몇 평인 줄 아냐고요? 여기요? 몇 평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명태균 씨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여기 몇 평인지. 30평 되지 않나? 무슨 30평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을 저렇게 유포해요. 지금 누구한테 빙의하신 거예요? 아니 몇 평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하냐. 명태균이 JTBC 기자한테 사무실 몇 평인지 알아요? 몇 평인지도 모르면서. 아 진짜. 저는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 진짜 구속됐어야 하는데 구속을 안 시킬 것 같고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대단히 허술하게 해서
명태균 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뭐 증거인멸 뭐 없고 뭐 도주 우려 없고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허술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해서는 좀 옹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강혜경 씨 했던 녹취록, 운전기사분들이 했던 녹취록 넘어갔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렇게 반박을 못해. 그래서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역할을 정권 차원에서 좀 맡기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내려가서 야 창원지검 검사들 구속영장 잘 쓰면 안 돼, 허술하게 써야 돼, 알지? 이러지 않을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두 분 다 뭔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견이 갈리지만 수사는 신용을 하고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 제한 안에서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좀 슬픈 전망이시네요. 특검이 도입되면 그런 점들이 조금 클리어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두 분하고 좋은 말씀 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별의 순간은 국제관계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준석 오지 대표가 않을까. 지금 미국에 갔나? 어디 외국 갔는데? 국제관계 여러 가지 지금 공부하러 국회의장 모시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외국에 가 있다. 근데 유학한 건 맞는데 저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드는데 그동안에 그걸 이력을 봤을 때 너무 보충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섭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가 있다. 이준석 대표 돕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그 아니고. 사실관계만 전달해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친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녹취록 까야 돼? 녹취록. 네. 잠깐 외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좀 나올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데 첫 걸음은 우리 다 특검을 통과시키고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야 다음 그럼요. 스텝이 있다. 그런 그래야지 다음 말씀드리잖아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다음에는 뭐 이 뒷 배경에다가 특검 도입해라, 아니면 저희들은 뭐 머리띠나 머리띠로. 아니면 뭐 조끼나 이런 거 주세요. 특검 도입 뭐 이런 거. 살려야 한다 뭐 이런 거 붙이고. 준비하면 입으실 거죠? 저 입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특검 네. 도입 찬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큰 기대를 안고 전병서 소장님 기다리면서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 하면서 앞으로 조선 분야에서 꽤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딱 했는데 반도체 얘기보다 조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군력 경쟁이 여기에 딱 연관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미국 패권 도전의 핵심 키워드로 해군력 강화에 엄청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 페이스를 갖고 있어갖고 지금 미국이 못 쫓아갈 지경이에요. 지금 조선업이 중국이 상당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중국은 건조 능력이 되는데 미국은 조선산업이 몰락해갖고 조선소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나마 조선업이 있는 일본과 한국이 도와줘야겠다. 그 얘기를 계속 국방계통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아시아 퍼스트 맞구나. 한국이 이제 안보 쪽에서 대중 파트너로서 뭐 정확히는 우리의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병참기지 아니면 플러스 원군으로서 기능해라 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줬다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또 쫓아올래? 아니면 우리 관세 좀 먹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섬뜩했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 반도체와의 관계,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화해서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자. 그리고 싸우면 다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통상 중국이 하는 수법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센 놈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싸우지 말자.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이미 미국 GDP의 70% 레벨이기 때문에 붙었다고 그러면 10명 죽이려면 6명, 7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다. 그걸 이제 미국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이 통화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조선업 관련해서 뭐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50년 뭐 이전에 집 나간 뭐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다시 이제 뭐 전쟁의 기운이 강해지면 항공모함이든 뭐 전함이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세계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만들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이 이제 첫 번째 반도체 지금 같으면 군사 쪽에서 이 군함이 되겠죠. 네. 거기 이제 한국이 뭐 기술도 있고 생산 캐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 거기에 오파를 사실은 한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래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거 포함해서 오늘 좀 이 반도체까지 쭉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당선되고 제일 걱정들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렇게 많이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리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은 이전에 조금씩 변화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큰 질적인 변화가 생겨서 뭔가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뭐를 제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요. 아.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진짜 대상은 한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이죠. 아. 그러면 지난 주말 뭐 이번 주 오늘 그 중국 주가 대폭락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난주도 보면 뭐 1%가 안 되는 하락, 뭐 오늘은 뭐 이게 보합, 뭐 별로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말대포. 그래서 그걸 액면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가장 정확하다. 계속 전병서 소장님은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는데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야기를 일기 집권 때도 그랬고 이번 캠페인 때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우리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60%, 100%뭐 이런 얘기들은 이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네, 중국 관세 60%에서 100% 매기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유럽하고 전쟁 터졌고 중동하고 터져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전쟁을 할 능력이 사실은 미국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것의 수법은 60%, 100%를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던져놓고 뒤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항상 그래 왔듯이. 그리고 이미 뭐 답은 나와 있는데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이미 뭐 지난 4년 동안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들고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는 바보라고 사실은 봐야죠. 근데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쇼다. 그래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트럼프가 목을 재놓은 것을 더 세게 조면서 이 중국에 돈을 털어서 거지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목적. 그래서 트럼프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이익에 기반한 거래주의로 정치도 보고 외교도 보고 경제도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돈 안 되면 이건 남이고 돈 되면 이제 친구가 되는 이제 그 구조로 놓고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거짓 만드는 방법이 뭐냐. 또 미국이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돈 다 털어가가지고 무역 흑자 뭐 왜 안 보이고 저렇게 많이 쌓았는데 그걸 시원하게 털었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뭐 미국인의 우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전에서 나오는 그 공약으로서 트럼프를 평가하면 이제 무조건 틀린다. 이번에 해리스를 보면서 뭐 이제 해리스 이긴다고 다 얘기했다가 결국은 엉뚱하게 나오듯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선거용이다. 근데 그것이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지 취임하고 나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무역대표부의 그 장관급이죠. 장관급 고위공무원으로 라이트하이저를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이 라이트하이저는 어떤 인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잘 맞는 인물인가요? 기가 막히게 맞겠는데 저는 이번 트럼프 연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인사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봅니다. 네. 그래서 40년 전에 한물간 이제 인사를 다시 쓴다. 재활용도 이런 재활용이 없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1985년에 일본이 지금 뭐 중국보다도 더 난리를 쳤을 때 그걸 단칼에 죽인 것은 바로 그 엔고, 네네. 그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아, 그래서 그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그게 변호사로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때 미국의 그 무역 대표, 협상 대표의 부대표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라이트하이저가 지난번 1기 때는 무역 갖고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USTR 대표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금융전쟁이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지난 정부에서 무역전쟁 그렇게 험악하게 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어요. 네네. 그것은 무역정책으로서는 중국 못 잡고 그걸로서는 미국의 표심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걸 들고 나온다? 이건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로트라이저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라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 트럼프형 플라자 합의를 그렇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트럼프의 지금 관심사는 이게 무역 적자예요. 그리고 이걸 제조업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조업에서 중국을 이길 자가 지금 뭐 세계에 있냐? 없어요. 그래서 40년, 50년 전에 집 나간 제조업을 갖고 미국이 보복관세 때려서 회복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경쟁력을 낮추려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환율 경쟁력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1985년에 보면 환율을 한 방에 53% 절상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7.2인 중국의 환율을 이걸 반토막을 내면 그러면 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바로 아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 적자를 핑계로 한 환율 압박이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래서 미중의 그 3차 전쟁은 이것은 환율 전쟁, 금융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지금 무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골프로 쳤을 때 이건 그냥 드라이브 샷. 아, 그리고 돈을 따는 것은 이제 어프로치로 따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많은 예측들은 트럼프의 선거 과정에 나온 공약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4년의 트럼프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을 예측하면서 100% 틀린다. 요약하자면은 관세 60% 100% 매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상용 허풍이고 그 뒤에 금융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할 거라는데 핵심을 지금 환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을 이걸 대폭 절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동남아 국가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게 되면 중국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아마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뭐 일본을 이제 초토화를 만든 것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한 이제 버블의 양산이죠.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 좀 약하게 해줄게, 기술 규제 조금 약하게 해줄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금융시장 개방을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처럼 환율이 50% 절상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 돈이 다 중국으로 몰려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1985년에 환율이 뭐 53% 절상이 되는데 주가는 뭐 6천에서 3만 6천까지 폭등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환차익에서 가만 앉아서 50%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속내로 생각하는 것은 이 환율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의 악화, 그 다음번에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금융에서의 이게 돈 먹기, 도랑치고 까지 잡을 수 있는 패가 바로 그건데, 그럼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왜 그 소리를 안 하냐?
또 중국은 왜 이제 그런 언급을 안 하냐 그러면 이것은 써야 되는 마지막 카드는 이건 먼저 보여주게 되면 이것은 패가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는 표심은 월가의 부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러스트벨트, 선벨트의 노동자, 농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국에 투자하거나 뭐 공산품 수출하는 동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드에 맞는 것을 크게 부풀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전략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전략은 주머니에 숨겨놓고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는 것이 패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유세 기간 중에서는 이 금융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또 전략이고 또 중국도 거기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중국이 최근에 보면 금융시장을 이렇게 부스팅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막 보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에 이게 로트라이타이저가 다시 등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중의 3차 전쟁 이거 무조건 프라자비처럼 트럼프로 자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래를 아마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데 뭐 방법은 심플하죠. 세수대야에 돌 하나 던지면 이게 넘치지만 동해바다에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면 아무 영향이 없듯이 중국의 캐피탈 마켓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뭐 그 IPO를 중단했다가 이걸 다시 다 풀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에 돈을 동원해서 그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의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이게 금융에서의 뭔가의 물밑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혹시 이 관세를 매기는 것도 그렇지만 위안화 평가 절상을 또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아이폰도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사실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게 핸드폰 하나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 60%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수출이 감소하는 걸 어디서 커버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중국이 수출 안 되면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지만 지금 중국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7%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합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때려가지고 이게 빵이 된다면 GDP가 2.8% 마이너스 나오는 건데 그런데 중국의 지금 내수가 GDP의 기여도가 61% 정도 돼요. 그럼 내수가 5%만 커지면 미국에서 수출 빵이 되는 것을 내수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10%를 키우면 그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 부양에 아주 이제 유리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 그것을 일정한 부분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득 때문에 이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 이득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으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반도체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는 IRA 칩스법 다 철회하겠다고 이 캠페인 때는 공언을 했고 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시작으로 하던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이거 차질 빚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 그 전에 했던 그 기술 전쟁, 그 바이든 때 했던 기술 전쟁은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하니 IRA 칩스 같은 거 진짜로 철회할 거라고 보세요? 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칩스법에서 핵심은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는 문제인데 아마 바이든은 1월 20일 퇴임 전에 아마 칩스법의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 자금 집행이 그 60-7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은 내년 1월 이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IRA에 관련돼서는 그 IRA의 투자를 외자를 받은 지역의 78%가 공화당 의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자기네 지지 세력의 표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IRA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상하원에 통과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트럼프 해석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IRA를 폐지했을 때 70% 넘는 이제 지역구를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그거 순순히 넘길 거냐?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그런 이기주의적 특성 지역 그래서 아마 IRA도 그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 아마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일부 나라에 대해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폐지한다 뭐 줄인다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통째로 다 없애버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디테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한 개를 줄여도 줄인 거고 한 개를 폐지한 것도 폐지한 거니까 아마 그런 이제 말장난 그래서 아마 그런 내부적인 그 미국 내의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이 칩스법이나 IRA법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아, 그러면 삼성전자도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금 한 9조 원 정도 추산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그걸 만약에 안 주고서 이걸 칩스법을 없애버렸다 또는 시건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앞으로 미국은 어떤 소리를 해도 외자를 이것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의 미국은 이건 3류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리스크를 트럼프가 가질 수가 있냐. 네. 뭐 50% 지지율 갖고서는 제가 보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아. 낮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칩스법에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 조건이 4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더 하시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다 깔아. 그래서 첨단 반도체 5나노, 7나노, 3나노의 생산 공정에 관한 것들을 이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보게 해라. 그리고 대중국 투자 이거 완전 스톱시켜라. 그다음에 이익 나면 미국 정부하고 갈라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이행 조건을 아마도 더 플러스하거나 아주 이제 철저하게 이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쇼크를 줄 수 있는 것 아마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포커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 저는 캠페인 도중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TSMC 얘기를 하면서 TSMC가 그 불안한 대만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거를 안전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해줬으니까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근데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게요. 하나는 더 지어라는 것의 압박이고요. 아. 지금 하나를 지었는데 지금 아마 공장 다 지어서 공장 제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5나노, 7나노짜리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2년 반 뒤가 되면 3나노가 첨단이 돼요. 그럼 네. 지금 있는 5나노, 7나노 레거시가 되죠.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건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최첨단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단 라인도 여기다 더 지어라. 이제 그런 압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기 팔아먹기죠. 무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미국의 정부 대통령들마다 대만에 무기를 무지 팔아먹었어요. 바이든도 팔았고 이전에 트럼프도 팔았고.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 위협을 이제 그 과장하면서 불안해진 예를 들면 대만에 이게 무기를 사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첨단 반도체를 사면서 나갔던 달러를 이 무기를 갖고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냐. 대만이 만약에 그 미국하고 첨단 칩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원시시대로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트럼프가 모르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이것은 무기 팔아 돈 챙기기 그다음에 오히려 전형적인 거래 딜 세게 압박하면서 이것 말고 더 첨단을 미국에 지어라 하는 것의 요구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국 압박을 예를 들어 트럼프 플라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중국에는 절대 뭐 물건을 팔지도 마라. 사지도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또 우리 기업들은 곤란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그래서 듭니다. 우리는 뭐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 아들 둘 다 가진 엄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면은 이제 우산 장사 팔아야 되면 소금 장사 망하듯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대미 수출보다도 금년 뭐 8월까지도 보면 대중국 수출이 조금 높아요. 19%. 네. 1등 수출국이 중국인데 거기서 파는 것의 78%가 우리가 중간재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단절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됐을 때 우리로서는 완제품에서 중국하고 뭘 좀 벌 수는 있지만 중간재가 이게 78%가 이게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들은 중국과의 우리 무역 경합도를 보면 0.35 정도밖에 안 돼요. 1이 되면 이제 완전한 경쟁이고 이제 0으로 갈수록 그게 낮아지는데 중국이 미국에 팔고 있는 건 이쑤시개 마스크부터 이게 컴퓨터까지 파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 가는 건 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 정도거든요. 그 경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쿠션 돌려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느 게 유리하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뭐 중국에 못 파는 거 우리가 팔면 되지 그러지만 그것이 경합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그 대신 수출 구조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우리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 중간재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에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본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영향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본하고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일본의 이 환율이 낮아지고 엔화 가치가 절상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못 느꼈지만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또 성공을 글로벌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을 발딛고 성공을 한 셈인데, 딴 지역까지 다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트럼프 플라자가 온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 밸류 체인에서 경쟁 구도가 바뀔 수는 있지 않나요? 어떤 나라가 부상하고 어떤 나라가 좀 꼬꾸라지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꼬꾸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미국이 시장이 뭐 예전 이제 40년 전 같으면 제일 컸고 여기서 수출을 못했을 때 치명타가 오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익스포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한 20%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더스 지역에서 팔아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좌초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2018년부터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 600개 이상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부도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역수지 이제 흑자를 줄이라는 건데 2019년 한 해만 대미 흑자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보복관세 25% 때렸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그 85년에 프라자 합의로 인한 그 효과는 환율을 50%나 절상을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갖고서는 이것이 나머지 83%라는 다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나라가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은 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트럼프 플라자의 화살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대미 무역 흑자국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생각하는 프렌즈의 개념하고 트럼프가 확연히 다르죠. 이제 바이든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국가끼리 이건 다 친구야. 그러는데 트럼프는 확실히 다른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쁜 놈, 새 놈은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 내서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가 작년에도 사상 최대였고 지금 금년에도 그래요.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가 전 세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봐야 될 1순위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주둔금 비용 깎으려는 나쁜 놈. 그게 또 우리가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년에만 해도 뭐 1조 8천억 재정 적자 난다는데 트럼프가 지금처럼 뭐 SOC에 막 퍼주면은 더 재정 적자는 커지게 되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그걸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인데 그게 예전에 많이 샀던 것이 중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유럽인데 최근 3년 또 다 팔았거든. 일본도 팔았고 유럽도 팔았고 우리도 팔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국채 판 것도 좀 찜찜하고 주둔금 비용 이거 못 올리겠다 하는 것도 찜찜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세게 나온 것들도 찜찜해서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세게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냐?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는 전형적인 싸움꾼이기 때문에 싸움꾼의 정석은 싸움의 정석은 한 놈만 패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빠져나가야지 거기에 걸리면 이제 시범으로 죽어나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를 치든 로비를 하든 뭐 석유를 더 사주든 해서 최단 시간 내에 이 미국이 오는 트럼프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빨리 줄여서 1번 타자로 매를 맞는 것만 피하면 한 놈만 죽여서 이걸 이제 트럼프는 보여줄 것 같아요. 내 말대로 안 나오면 요렇게 죽인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길게 되면 이번부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트럼프 공격의 일본 대상으로 자동차가 되든 배터리가 되든 뭐 이게 어떤 아이템에서 일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재미난 게 TSMC가 그 사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신소리를 좀 했어요. 네, 네. 수율도 안 맞고 뭐 노동자도 안 좋고 이러는데 최근에 그거 싹 바꿔가지고 수율이 좋아가지고 공장을 빨리 가동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겠다. 아, 가동식에. 네. 그 당초에는 한 2년 정도 딜레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하웨이의 그 칩 중에서 엔비디아 칩과 경쟁되는 그 칩에 이게 뜯어봤더니 하웨이 칩에 TSMC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 TSMC한테 주문해가지고 이제 7나노짜리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젠가 보면은 이거 중국하고의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다 끊겠다. 이것도 완전 쇼죠, 뭐. 그래서 그런 식의 쇼업을 대만은 지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만은 첫 번째 닭이 되는 뭐 원숭이 길들이라고 닭을 쳐서 피를 보여준다는데 그걸 피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만이 아니면 그럼 이번으로 누가 걸리냐 그러면 한국, 일본인데 뭐 중국이야 당연하고 그럼 한국, 일본 중에서 우리가 친소 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좀 약하죠. 우리가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적지 그럴 않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만 이상으로 우리도 빨리 움직여서 트럼프의 그 예봉을 피하는 것, 1번 타자가 되는 걸 피하는 거, 그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시대 정말 제대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제가 안내 하나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 댓글 다시면 많이 달아주셨는데 실시간 채팅창에 달아주셔야 되고요. 뉴스토마토에. 그러면 매일 2,000 통통 코인 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여기 창에 보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붙여서 여기 채팅창에 넣으세요. 자세한 거는 고정 링크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요. 전병서 소장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